안녕하세요. 영웅사연 주인장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서소령, 너같이 완벽한 여군은 때로는 이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어둠이 짙게 깔린 경기도 이천의 모 특수전 부대. 훈련장 뒤편의 오래된 군수 창고, 삭막한 시멘트 벽과 습한 공기 속에서 중령 이재필의 끈적거리는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서연우 소령은 몸의 모든 신경이 번쩍이는 섬광처럼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훈련과 작전의 극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녀의 자세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창고 깊은 구석, 서소령은 엎드린 자세로 무거운 철제 선반 아래쪽에 놓인 희귀 장비의 재물조사표를 찾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인 그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였기에 어깨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진 불쾌하고 의도적인 압력. 그리고 이재필 중령의 손이 그녀의 전투복 엉덩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움켜쥐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분명한 탐색이었다. 서연우는 총알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적인 반사신경이 발동하여 그녀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몸을 비틀어 무릎으로 지탱하며 순식간에 일어섰다. 동작은 물 흐르듯 간결했지만 그 속도와 힘은 40대 중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는 그녀의 눈은 이재필 중령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대대장님. 서소령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건조해서 오히려 분노의 폭풍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방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재필 중령은 서소령의 반응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곧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손을 태연하게 털어냈다. 그는 자신과 서소령 사이의 계급과 권위의 벽을 믿고 있었다. 이 좁고 어두운 창고에는 그들 둘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서소령. 재물조사표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려 했지. 내가 선반에 너무 바싹 붙어 있어서 넘어질까봐 잡아준 거야. 이 중령은 목소리에 친절함과 걱정을 가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한 거야? 이재필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연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굳건한 자세는 그가 침범할 수 없는 선이었다. 착각이 아닙니다. 대대장님, 제 몸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아닌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서연우는 단호했다.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직속 상급자에게, 그것도 대대장에게 이토록 직설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소령은 707 특수임무단의 긍지를 짊어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와 명예에 흠집을 내는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재필 중령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많은 여군들을 관리해왔던 그였기에 이런 식의 정면 돌파는 처음이었다. 서연우 소령. 정신 차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지? 여긴 전장이야. 사소한 접촉에 예민하게 굴면 너만 피곤해져. 그리고 내가 이 창고에 엎드린 자세로 혼자 들어와 있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야?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말이었다. 이 중령은 그녀의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 이면에 여성이라는 약점을 꼬집고 있었다. 서소령이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혼자 일하도록 지시한 것도 그였음을 그녀는 분명히 기억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대장님. 서소령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저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대장님의 부하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말에 이중령의 안색이 완전히 굳어졌다. 보고. 이 한 단어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이었다. 그는 평소 음흉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많은 여간부들에게 친절을 가장한 압력을 가해왔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보고. 이재필 중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좋아. 어디 해봐. 근데 서소령, 넌 뭘로 증명할 건데? 이 어둡고 습한 창고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 내 말대로라면 이건 성희롱이지만 내 말대로라면 이건 그냥 재물조사 보조 중에 일어난 우발적 접촉이야.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서소령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증거의 부재. 이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권력형 범죄가 은폐되기 가장 쉬운 이유였다. 서소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완전히 계산하고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서소령. 내가 707 특수임무단 소령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너만 힘들어져. 너만 소문이 돌아. 넌 앞으로 어떤 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가 고작 이 사소한 일 때문에 훼손된다고 생각해봐. 이재필 중령은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했다. 그는 서연우 소령의 꿈과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었다. 서소령은 그 자리에서 이 중령의 비열함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괴물과 싸워 그녀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서연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대대장님, 저는 제 명예를 위해 목숨도 걸었습니다. 이깟 소문 때문에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련을 겪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재물조사표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명예를 찾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서소령은 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고 수첩에 오늘 날짜와 시각, 그리고 장소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행동은 이재필 중령에게 충격요법으로 작용했다. 뭐 하는 짓이야, 서연우 소령. 보고 준비입니다, 대대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군사경찰에 넘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저는 군복을 벗겠지만 사실을 말하면 대대장님께서 군복을 벗게 되실 겁니다. 이재필 중령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완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부분의 여간부들은 그의 압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불편한 친절을 감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순간 서연우 소령은 그에게 단지 부하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적으로 인식되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서연우. 이 중령은 이를 갈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 부대에서 나 없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고하는 순간 모든 일이 시작돼. 너 혼자 감당해야 할 거야. 내가 뭘 걸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 말을 남기고 이재필 중령은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서연우 소령의 심장에 격발된 총성처럼 울렸다. 서소령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녀는 굳게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압도적인 고립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서 한 마리 맹수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고의 높은 창문 너머로 이천의 밤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사건 다음 날 부대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다. 특수부대 특유의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하지만 서연우 소령에게는 모든 공기가 끈적거리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재필 중령이 창고를 떠나면서 던진 "너 혼자 감당해야 할 거야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서소령은 출근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녀는 담담하고 이성적으로 전날 밤 창고에서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진술했다. 진술이 끝난 후 군사경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부담감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상대가 현직 대대장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느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문제는 부대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이재필 중령은 서소령의 선제 보고를 예측이라도 한 듯 즉각적인 역공을 시작했다. 오전 작전 회의 시간. 이 중령은 평소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냉철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우 소령을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서소령이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날카롭게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우 소령. 그 의견은 일단 보류. 서소령은 최근 훈련 중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서소령의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소령은 어이가 없었다. 사소한 실수라니? 그녀는 완벽한 훈련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 중령이 만들어낸 명백한 거짓 보고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항의하고 싶었지만 회의장의 모든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왜 대대장님이 서소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무슨 일이 있었지? 대대장님, 어떤 훈련에서 발생한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훈련 기록에서 서소령, 이 중령이 소리를 질렀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판단에 토를 달지 마. 이건 명령이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회의가 끝난 후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이재필 중령의 의도대로 서소령이 대대장에게 찍혔다. 서소령이 사적으로 대대장에게 접근하려다 거부당했다. 심지어는 서소령이 부대 내에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등의 형태로 변질되어 퍼져나갔다. 이천 지역 부대 내에서 서소령을 향한 의혹의 시선들이 짙어졌다. 서소령은 고독했다. 그녀를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조차도 대대장의 명확한 압력 앞에서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재필 중령의 권력이 서연우 소령 한 명을 짓밟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 서연우는 식판을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작전팀 소속 대위 강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 대위는 평소에도 서소령의 능력과 청렴함을 존경하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다. 서소령님. 강 대위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창고에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침 회의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우는 강민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 강 대위님,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대대장님이 서소령님을 대놓고 무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고는 대대장님이 여간부들에게만 시키던 비공식적인 작업 장소로 악명 높지 않습니까?
전에 김소희도 거기서 곤란한 일을 겪고 조용히 전출 갔지 않습니까? 강민준 대위의 말에 서연우는 놀랐다. 김소희 사건. 그녀는 그저 김소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재필 중령의 음흉한 행위는 이미 과거부터 은밀하게 반복되어 온 것임을 깨달았다. 강 대위님, 저는 공식적으로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우는 강 대위에게만 진실을 털어놓았다. 명백한 성희롱 행위였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역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소문만으로는 대대장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서연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두운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중령은 저에게 이것은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우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필 중령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을 침묵시켰음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부대 내의 만연한 부조리와 권력형 비리를 끊어내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강민준 대위의 조언을 떠올렸다. 증거. 그녀는 창고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우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군수 창고로 향했다. 어제와 똑같은 삭막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엎드려 재물조사표를 찾던 선반 구석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손이 선반 아래쪽 희미한 먼지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전 크기의 원형 물체였다. 서소령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최근 부대에서 새롭게 도입된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용 센서의 부속품이었다. 서소령은 그 부속품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작전 시 인가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감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보안 센서 중 하나였다. 이게 왜 여기에? 서소령은 센서 부속품을 들고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환풍구 근처 먼지가 덜 쌓인 부분에 무언가 설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서소령은 직감했다. 누군가가 이 창고를 감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재필 중령이 그토록 당당하게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센서 부속품을 단단히 쥐었다. 이 센서가 창고 안의 상황을 기록했을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이 센서를 설치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이 부대에서 비밀스럽게 이 창고를 감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재필 중령의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혹은 이재필 중령의 행동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경고 삼아 센서를 설치했다가 황급히 철수하면서 부속품을 흘린 것일 수도 있었다. 서연우는 센서를 숨기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부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고독한 수사관이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3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서연우 소령은 강민준 대위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센서 부속품의 존재를 알렸다. 강 대위는 707 특수임무단 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와 서소령은 부속품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것이 부대에서 사용하던 보안 센서의 일부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부속품 자체에는 저장 장치가 없었기에 기록된 영상이나 음성은 확보할 수 없었다. 이 센서의 주 모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령님. 강민준 대위가 속삭였다. 이재필 중령이 아니라 부대 내의 다른 누군가가 이 창고를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시의 목적이 이중령의 비위를 포착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창고의 군수품을 감시하는 것이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경찰의 공식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녀가 오히려 상급자 명예훼손이나 군 기강문란으로 역공을 당할 판이었다. 서소령은 결단을 내렸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재필 중령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미끼를 던져 이 중령을 다시 창고로 유인하고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기로 했다. 그녀는 치밀한 작전을 구상했다. 먼저 부대 내 비공식적인 통신망을 이용해 누군가가 창고에서 비밀리에 사용하던 오래된 무기 명세서를 발견했다는 헛소문을 흘렸다. 이재필 중령은 과거 군수품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소문은 그의 급소를 건드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서소령은 이재필 중령이 가장 애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일부러 이 중령의 눈에 띄는 곳에서 군수 창고 쪽으로 향하는 척했다. 그녀는 강민준 대위에게 자신이 창고에 들어간 후 약 10분 뒤에 특정 무전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신호는 이 중령이 창고에 들어왔을 경우 강 대위가 즉시 군사경찰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창고 주변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벨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밤 11시 이천 부대의 밤은 깊었고 창고 주변은 적막했다. 서연우 소령은 다시 그 습하고 삭막한 창고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번에는 엎드리는 대신 선반 구석에 놓인 박스를 뒤적이며 명세서를 찾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전투복 안에는 강민준 대위가 몰래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5분, 10분.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이재필 중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작전 개시를 앞둔 카운트다운처럼 빠르게 뛰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극한의 긴장감을 주었다. 그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이재필 중령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소령이 혼자서 명세서를 찾고 있다는 소문에 걸려든 것이다. 서소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의 능글맞음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대대장님. 서연우는 놀란 척하며 일어섰다. 아직 재물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요. 이 오래된 박스들 속에 빠진 명세서가 있을까 해서요. 명세서? 이 중령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명세서 말이야? 내게 보고된 바 없어. 네. 워낙 오래된 문서라. 아마 대대장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박스 밑에 깔려 있더군요. 서소령은 일부러 특정 박스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재필 중령은 서소령을 훑어보았다. 무기 명세서에 대한 소문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혼자 있다는 사실이 그의 또 다른 욕망을 자극했다. 나한테 먼저 보여줘. 기밀 문서라면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이 중령은 서소령과의 거리를 좁혔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제가 먼저 확인하고 보고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려 했습니다만. 필요 없어. 비켜봐. 이 중령은 서소령을 밀쳐내고 박스 쪽으로 몸을 숙였다. 바로 그때 서연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왼손으로 몰래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이거 말입니까? 서소령은 박스를 뒤집어 그 안에 있던 빈 종이 뭉치를 보여주려 했다. 이재필 중령은 박스 안을 확인하려던 순간 서소령이 자신을 유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기 명세서는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폭발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 중령은 흥분하여 서소령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서소령은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미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게 두었다. 녹음기는 이 중령의 격앙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서연우, 너 내가 창고에서 너한테 했던 일 때문에 복수하려는 거지? 내가 뭔데 날 건드려? 내가 고작 소령 따위가 대대장을 함정에 빠뜨리려 해. 내가 707단에서 쌓아 올린 모든 걸 내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 서소령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대대장님, 저에게 하신 행위가 정당했다면 지금처럼 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너 같은 계집애들이 조직을 망치는 거야. 내가 내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이재필 중령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소령의 몸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서소령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폭력적인 행위와 협박이 모두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 대위가 약속했던 무전 신호음이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동시에 창고 문 밖에서 여러 명의 군합발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이재필 중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누구야? 너 강민준 그 자식이랑 짠 거지? 감히. 대대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서연우 소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창고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2000부대 소속 군사경찰 2명과 이들을 안내한 강민준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벽에 몰린 서연우 소령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목을 억세게 붙잡고 있는 이재필 중령의 모습이었다. 이재필 중령님, 현 시간부로 귀하를 군 기강문란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사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손에 붙들린 서연우 소령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를 향한 멸시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명세서는 미끼였고 진짜 미끼는 바로 서연우 소령 자신이었다. 이 중령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서소령에게 덤벼들 듯 저항했지만 군사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강민준 대위는 서소령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했다. 서연우 소령은 이재필 중령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녹음기였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재필 중령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후폭풍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그녀는 창고를 나섰다. 이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세운 작전의 성공자로 다시 서 있었다. 그녀의 긴 싸움의 서막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 것이다. 이재필 중령이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일주일. 이천 특수전 부대는 겉으로는 평정을 되찾은 듯 했으나 내부에서는 서연우 소령을 둘러싼 침묵의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 중령이 체포될 때 현장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에는 그의 폭언과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군 기강 문란 및 폭행의 증거에 불과했다. 이재필 중령의 변호인 측은 이를 명세서 문제로 인한 상급자의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몰고 가며 서소령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예상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창고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전출 갔던 김소희는 군사경찰의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별일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른 여간부들 역시 이 중령의 비호를 받았던 경험을 회상하며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서소령이 평소에도 대대장님께 과도하게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소령이 외쳤던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이재필 중령의 거대한 권력 그림자 아래에서 희미해져 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대원들의 태도였다. 서소령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대놓고 피하거나 웅성거리던 소리를 멈추고 그녀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에 불편함을 가져왔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어느 날 오후 서소령은 텅 빈 작전 상황실에서 강민준 대위를 만났다. 강 대위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령님, 힘드시겠지만 식사는 하셔야 합니다. 강 대위가 서소령에게 보온병을 건넸다.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만든 곰탕입니다. 몰래 드세요. 서연우는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쓴 미소가 걸렸다. 강 대위님, 고맙습니다. 대위님까지 저 때문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위님도 저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소령님. 저는 소령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중령님을 창고로 유인하는 데 일조한 만큼 이 책임은 저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령님은 지금 부대 전체에서 가장 외로운 섬입니다. 제가 최소한 그 섬의 등대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준 대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우는 잠시 울컥했다. 이 부패한 조직 속에서 그녀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이 한 명의 존재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힘이었다. 강 대위님, 저는 이 중령을 폭행으로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김소희를 비롯한 다른 여간부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건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를 부대 전체가 나서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의 명예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소령님,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녹음기에는 폭언만 담겨 있고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령은 지금 서소령이 나를 유혹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녹음기를 이용해 함정에 빠뜨렸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는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은 항상 권력자를 보호합니다. 서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비열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는 단서 하나를 놓쳤습니다. 창고에서 제가 발견한 보안 센서 부속품 말입니다. 강 대위님, 그 센서의 주 모듈이 어디 있었는지 아니면 그 센서를 누가 설치하고 운용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강민준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센서 말입니까? 제가 이미 정보통신 부서의 친한 동기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지만 그 센서는 공식적인 재물조사 목록에 없었습니다. 부대 훈련용으로 임시 구매했다가 폐기된 장비라고 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서소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필 중령이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를 누가 몰래 감시하려고 했을까요? 군수품 횡령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간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포착하려던 내부 고발자였을까요? 그 센서를 설치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외부 증인입니다. 그녀는 강 대위에게 이 센서의 존재를 이재필 중령 측에 흘리는 역정보 작전을 제안했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이 체포될 때 제가 녹음기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센서의 존재를 우연히 언급하여 그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움직이면 우리는 그의 공범이나 숨겨진 조력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망설였다. 너무 위험합니다, 소령님. 그가 만약 센서를 찾으려다 실패하면 오히려 소령님께 직접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성을 잃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잃었습니다. 강 대위님. 서소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특수임무단 소속입니다. 폭행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저의 증거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대에서 또 다른 김소희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임무입니다. 서연우는 다음 날 이재필 중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과의 고 모 주임 상사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 주임 상사가 중령에게 충성심이 강하지만 소문에는 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고 상사님, 이재필 중령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소령은 조용히 그의 옆을 지나며 속삭였다. 창고 사건 때 중령님께서 급하게 나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군사기밀 센서의 부속품을 흘리셨더군요. 저는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명세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중령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소령은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고 주임 상사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서소령이 건넨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단순히 성희롱 문제가 아닌 군사 기밀과 연관된 더 큰 비리가 터질 수 있다는 암시였다. 며칠 후 서연우 소령의 숙소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얇은 메모지 하나와 훼손된 센서 부속품 조각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멈춰. 그리고 센서 부속품은 서소령이 확보했던 그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조각나 있었다. 이것은 이재필 중령의 경고이자 동시에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는 서소령의 역정보에 걸려들어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 센서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중령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의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소령이 진짜 확보하고 있던 센서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센서를 설치했던 사람이 이 중령의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서연우는 편지를 조용히 태워버렸다. 이재필 중령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전은 이제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단순히 이 중령 한 명만이 아닌 그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멈춰라는 경고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싸움의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그녀 개인의 복수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천 부대 내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했다. 서연우는 강 대위에게 조용히 무전했다. 강 대위님, 이제부터 우리는 침묵의 섬 작전을 개시합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저를 따라올 겁니다. 그 그림자들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미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필 중령이 체포된 사건은 군 전체의 지휘 계통을 통해 쉬쉬하며 퍼져나갔다. 이천 부대의 여단 장준장은 이 사건이 자신의 진급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서연우 소령을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데 주력했다. 서연우 소령에게 내려진 첫 번째 조직적 징계는 보직 해임 및 임시 전출이었다. 공식적인 사유는 심리적 안정 및 중립적인 환경에서의 조사 협조였으나
실제로는 그녀를 707 특수임무단의 핵심 작전팀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좌천이었다. 그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의 한 군사연구소의 단순 행정 업무로 발령받았다. 강민준 대위는 서소령이 전출을 가는 날 아무도 없는 새벽 부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령님,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상부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강 대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우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조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강 대위님. 저는 이재필 중령이 이 부대의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령을 보호하려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천은 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나가서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릴 통로를 찾을 겁니다. 이곳 이천부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 중령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녹음 파일과 센서의 조각으로는 이 중령을 잡기 힘듭니다. 그는 이제 보석 신청을 하고 곧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소령님과 저 둘 다 위험해집니다. 강 대위의 말대로 서소령이 서울로 떠난 지 며칠 만에 이재필 중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형식적인 이유였다. 권력에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재필 중령이 풀려났다는 소식은 서연우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소에서의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밤낮으로 이재필 중령의 과거 행적과 그를 도왔던 인물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군수품 횡령으로 조사를 받을 때 이를 무마해 주었던 고위 장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이름은 박찬호 대령, 현재 국방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이었다. 강 대위님, 박찬호 대령입니다. 이재필 중령이 과거 횡령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중령은 박 대령의 약점을 쥐고 있거나 혹은 그와 한 배를 탄 사이일 겁니다. 이 중령을 지금 풀어준 것도 박 대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소령과 이천부대에 남아있는 강 대위는 비밀리에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다. 마치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 요원들처럼 그들의 대화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강민준 대위 소령님, 이 중령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저를 포함해 소령님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 인사고과 점수가 깎이고 있습니다.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라는 항목으로 말입니다. 서연우 소령 강 대위님,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 중령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박 대령과 이 중령의 연결고리를 찾으십시오. 특히 이천부대 내의 군수품 관리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창고에 얽힌 비밀은 성희롱뿐만이 아닐 겁니다. 강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천부대 군수품 창고의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그는 밤마다 혼자 남아 수많은 서류를 뒤졌다. 그러던 중 강 대위는 아주 오래된 손으로 작성된 장부 한 권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장부와는 달리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여 있는 장부였다. 그 장부에는 수년 동안의 비공식 군수품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주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고가 장비들이었다. 기록에는 창고 보관 중 손실이라고 처리된 장비들이 실제로는 이재필 중령의 서명이 담긴 개인 인계증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장부의 특정 페이지에는 박찬호 대령, 이천 방문 시 인계 완료라는 메모와 함께 서연우 소령이 창고에서 찾으려 했던 군사 기밀 센서와 관련된 장비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다.
소령님, 대박입니다. 강 대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서소령에게 연락했다. 이재필 중령은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박찬호 대령과 함께 군수품을 횡령하고 이천 부대를 사적인 비리 창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는 단순한 보안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군 기밀 작전 장비였습니다. 서연우는 강 대위가 보낸 암호화된 장부 사진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직감했던 창고의 비밀은 성희롱보다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것이고 그녀에게 가했던 성희롱은 그 거대한 비리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강 대위님, 그 장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재필 중령과 박찬호 대령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소령님, 이 장부를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군 전체의 적이 됩니다.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혐의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로 간주될 것입니다. 서연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용산의 삭막한 연구소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소령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 저는 더 이상 군법을 믿지 않습니다, 강 대위님.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장부를 외부로 유출할 겁니다. 언론에 공개하고 국방부 특별감사단의 심판대에 올릴 겁니다. 이재필 중령과 박찬호 대령,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군 내부의 심각한 비리를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녀의 긍지와 정의감은 그녀를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서연우 소령이 강민준 대위에게서 받은 비공식 장부 사본을 언론에 넘긴 것은 대규모의 핵폭풍을 일으켰다. 서울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은 707 특수임무단 소령, 대대장의 성희롱 폭로와 함께 거액 군수품 횡령 비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천 특수전 부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관심의 중심에 섰다. 언론의 압력으로 국방부는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특별조사단 특조단을 꾸려 이천 부대로 급파했다.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에서 군수비리 및 고위 간부의 조직적 은폐라는 대형 스캔들로 확산되었다. 이재필 중령은 보석 상태였지만 언론의 포화 속에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그를 비호했던 박찬호 대령 역시 특조단의 1순위 조사 대상에 오르며 모든 직무에서 해제되었다. 강민준 대위는 이천 부대 내에서 영웅이 되는 동시에 이재필 중령 세력의 마지막 남은 공범들로부터 집요한 위협을 받았다. 그는 서소령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장부 원본을 안전한 금고에 보관한 채 특조단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으로 나섰다. 한편 서연우 소령은 국방부 연구소에서 특조단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굳건한 태도로 자신이 겪은 성희롱 피해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이재필 중령과 박찬호 대령의 군수품 횡령 비리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했다. 특조단이 이천 부대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절박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서연우 소령이 확보한 증거의 원본이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여 서연우 소령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가 묵고 있는 용산구의 군인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저녁 서연우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우산을 쓰고 서 있던 이재필 중령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이었다. 서연우 소령. 잠깐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 묻혀 낮게 울렸다. 서연우는 멈춰섰다. 그녀는 우산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공포는 없었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눈빛을 채웠다. 저와 대화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 중령님. 자격?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데 자격 같은 걸 따져?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박찬호 대령만 건드린 게 아니야. 그 윗선까지 다 얽혀 있어. 너와 강민준 대위 둘 다 군사기밀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반격을 당하면 끝장이야. 이재필 중령은 흥분하여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명예회복? 복수? 돈? 말해봐.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 내가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게. 대신 장부 원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겨. 그리고 입 다물어. 그러면 너는 다시 707단으로 복귀하고 나는 조용히 전역할 수 있어. 이건 너와 내가 모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사과만 있다면 서소령은 명예를 되찾고 707단의 에이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직의 적으로 남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중령님, 저는 당신이 제게 했던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이미 군사경찰에 넘긴 녹음기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저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제가 당신의 성희롱을 덮고 당신의 횡령 비리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소령은 이재필 중령의 눈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저는 당신이 제 엉덩이를 만졌을 때 단순한 성적인 욕구를 넘어선 당신의 권력형 오만함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저를 단순한 여군이 아닌 당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당신의 심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성희롱은 당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자 당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 중령은 이성을 잃고 서소령의 우산을 쳐냈다. 우산이 땅에 떨어지고 빗물이 그녀의 전투복을 적시기 시작했다. 서소령은 젖은 채로 굳건히 서 있었다.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의 비리 장부에 적힌 수억 원의 횡령 내역과 그 비리를 은폐하려던 당신의 추악한 발버둥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군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올릴 겁니다. 저는 당신의 권력과 탐욕이 이룬 추악한 성을 무너뜨리고 명예로운 군의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특수임무단 소령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재필 중령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소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 같은 사소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 자체를 원했다. 좋아. 후회하게 될 거다. 서연우. 나는 혼자 무너지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끌어내려 갈 거야. 너는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 말을 남기고 이재필 중령은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림자 그 자체였다. 서연우는 땅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로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용산의 어둠이 짙게 깔렸다.
이재필 중령과의 대면은 끝났다. 그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대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준 대위에게서 받은 이재필 중령이 찾지 못한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가 담긴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강 대위가 2000부대 정보통신실에서 확보한 이재필 중령이 여간부들에게 보냈던 협박성 메일과 비위 은폐 지시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다. 이것은 장부와 녹음 파일의 증거적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여줄 마지막 열쇠였다. 서연우는 다음 날 새벽 이 USB를 국방부 특조단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칼날 위에 서 있었다. 이 칼날이 그녀를 베어버릴지 아니면 그녀에게 정의의 승리를 안겨줄지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린 마지막 한 수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소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이재필 중령과의 빗속 대면 후 서연우 소령은 용산구의 군인 아파트 숙소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가 언론에 유출한 비공식 장부 사본과 강민준 대위가 확보한 비리 관련 디지털 증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2000부대를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방부 특별조사단 특조단은 서연우 소령의 USB 제출을 기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조단은 이재필 중령이 여간부들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군수품 횡령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내부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과 폭행을 넘어 군 내부의 조직적인 비호와 비리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재필 중령과 박찬호 대령은 특조단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중령은 여전히 자신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접촉과 오해라고 주장하며 서소령을 무고로 몰아가려 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군수품 횡령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박 대령과의 은밀한 통화 기록과 비공식 장부에 기록된 군 기밀 센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 군 기밀을 유출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반국가적인 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재필 중령 세력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조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우 소령은 사면 초가에 놓였다. 그녀를 옹호했던 강민준 대위는 상급자 명예훼손, 군사기밀 무단 유출 등의 혐의로 이재필 중령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고 2000부대 내에서는 모든 공문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서연우 소령은 서울에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가 묵고 있던 군인 아파트에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고 그녀의 과거 훈련 기록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다. 그녀를 영웅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찬사와는 별개로 군 조직 내부에서는 그녀를 조직을 와해시키는 이단아로 취급했다. 어느 날 저녁 서소령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검은색 차량에 의해 미행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극한의 생존 기술이 그녀의 피를 다시 끓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민첩성으로 순식간에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미행하던 차량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내렸다. 이들은 이재필 중령이 과거 사적인 경호를 위해 고용했던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 어디 갔어? 방금 분명히 이쪽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서연우는 그들의 바로 위 건물 옥상 배관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이 중령님이 빨리 서소령을 처리하라고 했잖아. 이 여자가 우리 모두를 끌어내릴 거라고. 당장 찾아서 휴대폰과 모든 증거물을 뺏어내. 절대로 서소령을 놓치지 마. 그들의 대화는 명백한 협박 및 증거인멸 교사였다. 서연우는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 조용히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들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이 증거를 특조단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이재필 중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의 사적 폭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파렴치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서연우 소령은 특조단의 조사실에서 이재필 중령과 다시 대면했다. 이 중령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서소령을 향해 적개심과 경멸을 드러냈다. 서연우,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군복을 벗게 되면 너도 군복을 벗게 될 거야. 나는 내 죄를 인정하겠지만 내 거짓된 정의감 때문에 이 거대한 조직이 무너지는 건 절대 보지 않을 거다. 서연우는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이 중령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당신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당신의 죄는 성희롱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으로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고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겼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명예를 운운해. 너야말로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팔아넘긴 배신자야. 내가 흘린 정보 때문에 군 기강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아? 너는 군인이 아니야. 그저 자기 복수에 눈이 먼 여자일 뿐이야. 이재필 중령은 비열하게 그녀의 성과 개인적인 감정을 공격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었다. 서소령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특조단장에게 방금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단장님, 이것은 이재필 중령이 저를 미행하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도록 사적인 인력을 동원한 증거입니다. 이 중령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는 그가 얼마나 죄책감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음성 파일이 조사실을 채웠다. 이재필 중령은 자신의 전직 요원들과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한번 창백해졌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무너졌다. 특조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필 중령. 귀하에 대한 혐의는 성희롱, 폭행교사, 군수품 횡령, 그리고 조직적인 비리 은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결국 이재필 중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오만함은 처절한 현실 앞에 무릎 꿇었다. 그의 자백은 박찬호 대령을 포함한 모든 공범들의 줄자백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서연우 소령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승리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필 중령과 박찬호 대령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들은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연우 소령과 강민준 대위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낱낱이 증언했다. 군 검찰은 서 소령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녹음 파일, 비리 장부 사본, 디지털 기록, 그리고 폭행교사 녹음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이재필 중령의 변호인단은 서소령을 끝까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급자를 파멸시키려는 과대망상적인 여군으로 몰아갔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소령은 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서 훈련받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진실만을 말했고 그 진실의 힘은 법정의 방청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강민준 대위는 서소령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다. 소령님, 이재필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전출 갔던 김소희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번 재판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법정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령에게 피해를 입고 침묵해야 했던 3명의 여군 장교들이 모두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연우 소령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침묵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군사법정의 마지막 증언대. 이재필 중령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 앞에서 김소희를 포함한 피해 여군들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모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재필 중령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내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성폭력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서연우 소령은 마지막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그녀는 준비한 진술서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서소령은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저는 이재필 중령이 저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가했을 때 그것이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진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상급자의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재필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중령님, 당신이 저에게 넌 혼자 감당해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신의 권력 앞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강민준 대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부패한 권력의 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군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저는 당신의 함정 속에서 2000부대의 깊은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에서 저는 용서와 화해는 없지만 정의와 책임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군복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군복은 저의 명예이자 제가 이룬 정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우 소령의 진술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피해자의 호소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조직의 부패에 맞선 지도자의 선언이었다. 며칠 후 군사법원은 이재필 중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군수품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교사, 그리고 군 기밀 누설 등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박찬호 대령을 비롯한 공범들 또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형 성범죄 및 비리에 대한 단호한 심판으로 기록되었다. 서연우 소령은 판결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목소리가 침묵하는 다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명예는 이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군사법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서연우 소령과 강민준 대위는 군 내부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재평가되었다. 비록 그들이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나 그들의 행동이 군 조직의 더 큰 비리를 청산하고 조직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국방부는 2000부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했다. 이재필 중령을 비호했던 모든 고위 간부들이 징계를 받고 물러났으며 군 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서연우 소령의 이야기는 군 내외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변화는 서연우 소령의 보직 복귀였다. 그녀는 좌천되었던 연구소 행정 업무에서 해제되고 명예롭게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다시 2000부대의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모든 부대원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이전의 차가운 시선과 의욕은 사라지고 오직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강민준 대위 역시 징계 없이 복귀했으며 그의 희생적인 조력은 부대 내에서 귀감이 되었다. 그는 서소령과 함께 새로운 작전팀을 이끌게 되었다. 복귀 후 서연우 소령은 가장 먼저 군수 창고로 향했다. 그 어둡고 습했던 창고.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정의가 탄생했던 장소였다. 창고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횡령의 흔적도 은폐의 그림자도 없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군수품들만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엎드려 금지된 접촉을 당했던 선반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부속품 조각도 먼지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준 대위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소령님, 이 창고는 이제 재물조사뿐만 아니라 정의의 기록실이 되었습니다. 서연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강 대위님.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렸던 군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소령은 2000 부대 복귀 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는 이 기록을 토대로 군 내 여성 간부들을 위한 명예지킴이 프로그램을 창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대 내에서 성희롱 및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군 내부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재필 중령 사건을 겪으며 침묵해야 했던 많은 여군 간부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의 고통을 나누기 시작했고 서연우 소령은 그들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소령이라는 계급을 넘어 군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몇 달 후 2000 부대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모여 새로운 부대 깃발을 개양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깃발은 이재필 중령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부대의 명예를 상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새로 제작된 것이었다.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 서연우 소령은 강민준 대위와 함께 힘차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시선은 깃발 너머 광활하게 펼쳐진 이천의 하늘을 향했다. 그녀의 고독하고 위험했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싸움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군 조직에 남아 희망의 깃발로 휘날릴 것이다. 서연우 소령의 이야기는 가장 큰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그녀가 창고에서 겪었던 불필요한 접촉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그 결과 침묵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외치는 진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필 중령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2000 특수전 부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서연우 소령의 용기 있는 행동은 조직의 부패와 침묵을 깨부수고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사건 후 2000 부대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서연우 소령은 자신의 자리인 707 특수임무단 작전팀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고 부대원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었다. 특히 그녀가 주도한 명예지킴이 프로그램은 군 내부의 여성 간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군 인권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강민준 대위는 서소령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로서 새로운 작전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훈련과 작전에서 전보다 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부대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진실과 정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애로 단단해졌다. 서소령이 복귀한 후 첫 주말, 그녀는 조용히 이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김소희를 포함한 몇몇 피해 여군들과 만났다. 이들은 모두 이재필 중령의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았으나 서소령의 용기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이들이었다. 서소령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침묵했지만 소령님의 외로운 싸움이 저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았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쳤을 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고통을 나누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 만남은 서연우 소령이 이 싸움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결실이었다. 개인의 고통이 조직의 변화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우 소령은 작전팀을 이끌고 이천 부대 인근의 야간 훈련을 나섰다. 훈련을 마치고 이천의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서소령은 강민준 대위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강 대위님, 저는 이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는 동안 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을까봐 가장 무서웠습니다. 강 대위가 대답했다. 소령님의 명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령님은 그 싸움을 통해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셨습니다. 명예는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부대원 모두는 소령님을 보며 배웠습니다. 이제 이천 부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천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천의 훈련장, 이천의 창고, 이천의 군사법정까지. 이 모든 장소가 그녀의 치열했던 정의의 여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도 내부 고발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용감한 군인이자 조직의 부조리에 맞서 승리한 리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내에 남아 앞으로 들어올 후배 군인들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독하더라도 진실을 외쳐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것이다. 서연우 소령의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보여준다. 그녀가 겪은 고난과 좌절은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신념은 그 어둠을 걷어냈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서소령은 자신을 향한 권력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걸었다. 그 결과 그녀는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 조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개인의 희생이 조직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교훈을 남기며 서연우 소령은 이천의 새로운 아침 햇살 아래 명예로운 707 특수임무단 소령으로서의 임무를 힘차게 이어갔다. 그녀의 앞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그녀가 스스로 지켜낸 빛나는 명예만이 그녀의 군복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